하는 겁니다. 전달할 내용을 깜빡하고 빠뜨릴까 봐. 같이 볼게요. 처음부터. 맨 앞에 순서대로 융합지문부터 같이 볼 건데 융합지문은요. 난이도가 높았던 지문도 없었고 선생님이 융합인데도 불구하고 구분이면 충분히 풀 수 있다고 표시를 해놨죠.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렵지 않았냐면 첫 번째 문단을 보니까 시작하자마자 구조가 인간 행위에 선행하는, 그러니까 얘가 먼저라는 거죠. 이런 외적 제약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있고 인간 행위의 반복이 구조를 형성한다고. 그럼 이건 얘가 얘를 형성한다는 거 아니야? 이런 입장이 있고. 그럼 두 개가 무슨 관계야? 완전 상반되는 관계야. 그럼 여기서부터 뭐 하고 시작해야 돼? 입장 대조 정리하고 시작해야 돼. 그래서 나 얘를 동그라미로 놓고 얘를 세모로 놨을 때 첫 번째 입장은 세모가 먼저라고 보는 입장이고 두 번째 입장은 동그라미가 먼저라고 보는 입장이야. 그래서 얘네가 계속 대립을 해왔는데 이에 대해 기든스라고 하는 애가 뭐라고 결론을 내렸어? 두 입장 다 이분법적인 거라서 문제야. 그럼 얘네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세모가 둘 다 아닌 제3의 입장을 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네모로. 우리한테 익숙한 구조죠. 그럼 뒤에서 누가 주인공이겠어? 기든스가 주인공이겠죠. 구조화 이론이라고 하는 게 주인공이겠죠. 그럼 얘가 하는 용어에 주목을 해. 그랬더니 얘는 구조가 행위를 제약하고 가능하게 하는 매개인 동시에 인간 행위의 결과물이기도 하고 인간은 이를 성찰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체계를 유지하거나 변형하며 재생산한다고 본대요. 그리고 뒤에는 뭐 들고 있다? 예시. 그냥 빠르게 쑥 훑어주면 되겠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지금 인간이 이를 성찰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체계를 유지하거나 변형하고 재생산하는 거. 케이스가 몇 가지예요? 두 가지. 얘는 뭐 하면서 읽었어야 됐다? 넘버링 하면서 읽었어야 됐다. 추상적인 소재가 나오면은 손을 더 적극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머리에 잔상이 섞여 구분이 안 되고. 아니나 다를까 쭉 읽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이러한 개인의 행위를 성찰적 실천이라고 어떤 용어를 정의했어. 그리고 요거에 의해서 사회체계가 유지되거나 변형되어서 재생산되는 거라고 마무리했어. 근데 얘가 뭐랑 겹쳐? 얘랑 겹쳐. 그럼 결국 얘는 똑같은 말 계속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뭐가 추가됐어? 새로운 용어. 근데 누가 쓰는 용어야? 기든스가. 그래서 네모로 표시해놨어요. 괜춘? 넘어가서 세 번째 문단을 봤더니 기든스는 사회체계가 재생산이 되려면 이거 무슨 키워드다? 2번 키워드죠. 1번보다 2번이 중요한가 봐. 얘가 되려면 개인의 행위가 지속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 뭐래? 추상적 시스템. 또 뭐 해놨지? 따옴표. 따옴표 해놓으면 중요한 단어니까 무조건 용어 정리를 하라 그랬죠. 근데 얘가 무슨 역할을 해? 개인의 행위가 지속되게 하는 동력, 힘. 과학기술에서 나오면 물결로 표시하자고 했죠. 근데 그게 인문지문에서도 쓰이네. 요렇게 표시하면 되겠네. 근데 얘가 나중에 또 뭐 되지? 이 추상적인 시스템이 상징적 표상과 전문가 체계 두 가지로 나뉘고 있죠. 그럼 얘 또 갈라서 넘버링 해줘야겠지. 근데 봐봐라. 얘가 지금 뭐 하기 위한 시스템이야? 재생산하기 위한 시스템이야. 2번이랑 관련된 거야. 그럼 그 안에서 쪼개지는 거니까 요렇게 표시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뒤에는 쭉 뭐 하고 있어? 얘네 각각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 그럼 물어보자. 너네가 얘네 둘의 의미를 완벽하게 딱 정의 내리지는 못하더라도 얘네 두 개가 어떤 우열이 있어? 아니면 그냥 대등하게 나열돼? 대등하게 나열돼. 그럼 얘네는 누가 누구를 보완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나열됐으니까. 됐니? 요거 가지고 선지 하나 제껴졌을 겁니다. 마지막 문단까지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구조를 수용하고 활용하는 것과 변형해서 재생산하는 거 두 가지. 그래서 처음에 넘버링 했던 그게 마지막까지 떡밥이 회수되는구나. 요거 말고는 다 가볍게 손으로 쳐내고 동시에 제껴놨으면 되는 선지. 구조적으로 주목했어야 되는 부분은 끝이에요. 넘어가서 두 번째. 낮의 시문을 봤더니 얘는 이제 또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되는지 봐야 되잖아. 근데 시작하자마자 과학의 발달 및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 제도로 인해서 생산성이 증가하고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대.
좋은 얘기를 해. 그리고 뒤에 뭐가 나와? 그러나 무분별한 자연개발과 상품 생산은 뭐를 만들어? 위험을 만들어. 그럼 얘는 과학의 발달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언급하고 있는데 뭐가 중요해 보여요? 부정적인 측면. 왜? 뒤에 언급됐으니까. 아, 그럼 얘는 위험에 대해서 얘기할 건가 보다. 그런 학자가 누구야? 백. 그럼 얘를 뭐라고 표시해? 세모로. 얘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겠어? 위험에 대해서 얘기하겠어. 근데 위험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뭐랑 대비하고 있어요? 자연재해랑 대비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선지에서 자연재해랑 산업사회가 초래한 위험을 섞어서 표현하는 거는 정답이 될 수 없겠죠. 실제로 그런 선지 있었고 쭉 읽다 보니 부의 생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뭐가 중요하다? 위험을 관리하는 거. 왜? 우리가 지금 위험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세모 말고 다른 기호를 써줄 필요가 없죠. 주제가 뭐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위험. 넘어가서. 백은 위험이 어쩌고저쩌고 계속 위험무쇠네. 마지막. 전문가의 권위 역시 해체되며 위험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구조는 전문가 중심의 단일 체계가 아니라 뭐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하위 정치. 그거를 뭐라고 하는데? 다층적 체계. 그럼 여기서 반대말이 뭐예요? 단일 체계랑 다층적 체계. 반대말이고 전문가랑 시민이 반대되는 말이죠. 요거 가지고 보기 문제 냈지. 안 어렵죠? 대조구조가 되게 쉽게 보이죠? 끝. 그래서 요 융합지문의 핵심은 뭔지 알아? 낮의 시문을 빠르게 읽었어야 돼요. 왜? 낮의 시문에 위험이라는 키워드에서 벗어나는 애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새로 추가되는 정보가 거의 없는 느낌인 거야. 그리고 사실일치 문제는 다 동시에 풀 거잖아. 머리에 저장할 내용이 없죠. 그래서 얘는 가제 시문 읽으면서 내용 너무 추상적인데? 이러다가도 낮의 시문으로 넘어가서 속도가 확 붙었어야 됐다. 문제 어려운 거 없었어요. 넘어가서 두 번째 기술 지문. 여기부터가 이제 문제죠. 시험지에다가 볼펜으로 선생님이랑 시각화 똑같이 따라하면서 갑시다. 오케이? 얘는 좀 표시를 해야 돼요. 다 쓰였어. 다 쓰였어. 정보 많았고 시간을 짧게 준 이유는 어차피 사실일치 문제는 동시에 풀리잖아요. 10번, 11번, 12번. 마지막에 13번만 남는데 13번 문제가 별로 안 어려웠어. 그래서 지문을 읽는 거는 좀 부담스러웠을 수 있지만 문제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다. 오답률이 높았던 거는 두 문제. 둘 중에 더 어려운 문제는 12번. 오답률은 얘가 더 높아요. 근데 학생 입장에서는 요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웠을 것 같아. 얘는 아마 보기라서 시간 없어서 제끼고 넘어간 친구들이 많지 않았을까. 근데 12번이 오늘 마지막에 같이 풀 경제지문이랑 소재가 좀 코드가 겹쳐요. 지난주에 그거를 했었으면 좀 도움이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을 봤더니 도로면을 경사 없이 수평으로만 만들면 빗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어서 위험하대. 그럼 봐봐라. 대조가 보이지 않아? 지금 뭐랑 뭐가 대조되는 거지? 수평이랑 경사. 근데 둘 중에 뭐가 필요하대? 경사가. 그럼 얘가 지금 뭐야? 위험 요소야. 대조로 시작하네요. 따라서 도로에서는 반드시 뭐를 위한? 배수를 위한 경사가 있어야 돼. 그럼 얘도 동그라미 키워드죠. 그쵸? 그러면서 얘를 어디에 적용시키고 있다? 직선도로에다가 적용시키고 있다. 그래서 중앙이 높아서 내리막 경사를 두고 배수만을 고려하면은 횡단 경사라는 게 클수록 유리하지만 또 얘가 너무 커지면은 운전 중에 차량이 한쪽으로 쏠리는 위험이 있고 노면이 젖거나 결빙이 된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미끄러질 위험이 커진대. 이래서 횡단 경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2% 이내로 설계하라고 딱 규정을 뒀고 마지막에 비례관계 줬고. 됐나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노란색 하이라이트. 대조 정리를 잡았냐? 넘어가서 단순 사실일치 문제는 첫 번째 문단만 읽고 2번, 5번을 제껴놨어야 됩니다. 위치만 확인하세요. 두 번째 문단을 봤더니 뭐가 나와? 곡선도로. 근데 위에서 뭐 나왔어? 직선도로. 얘 지금 도로의 종류를 굳이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니? 그럼 뭐 해줘야 돼? 비교. 그러니까 구분을 해줘야 되죠. 올라가서 직선도로를 1번으로 바꿔놔. 그럼 얘는 뭐로 놔? 2번으로. 구분을 해주자는 거야. 여기서는 곡선을 따라 주행할 때 차량을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뭐가 작용된대? 원심력. 뭐죠? 힘. 뭐 하기로 했어?
물결. 원심력이 작용하는데 이 원심력의 크기는 차량의 질량과 속도의 제곱에 뭐한대? 비례한대. 무슨 관계? 비례관계. 화살표를 표시해놨으면 됐죠. 그리고 회전반경이라는 거에는 뭐한대? 반비례. 그럼 얘만 혼자 뒤집어주면 되는 거지. 아, 비례관계 크기 비교 물어보면은 화살표 찾으러 와야겠다. 이러한 원심력에도 뭐하고? 불구하고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고 곡선을 따라 주행할 수 있는 거는 뭐 때문이래? 마찰력 때문이래. 근데 이것도 뭐야 얘들아? 힘이야. 근데 하나 물어보자. 원심력이랑 마찰력이 무슨 관계예요? 과학적 지식으로 말고 이 지문에서. 불구하고라는 말이 뭐지? 원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찰력 때문에 가능한 거야. 이거지. 그럼 얘네들이 관계가 어떻게 느껴져? 대조. 대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누가 이겼어? 마찰력이 이기는 느낌 아니야? 그러니까 원심력이 주는 문제보다 얘가 해결해 주는 게 더 크다는 거잖아. 이해돼? 그래서 나 얘를 그냥 두 줄짜리로 표시해놨어요. 왜? 원심력보다 얘가 더 센 상황이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야? 마찰력이지. 이해돼? 그 정도만 딱 주워 먹어라. 마찰력이 뭐냐면 이러한 힘. 근데 그 마찰력의 크기가 어때? 물체가 무거울수록 접촉면이 거칠수록 얘가 어떻게 된대? 커진대. 아, 얘도 비례관계 나오네? 문제에서 물어보면 찾으러 와야겠다. 이때 접촉면의 상태에 따라서 마찰력의 크기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 마찰계수래. 나 뭐라고 표시 남기겠니? 마찰계수랑 마찰력이랑 달라? 과탐적으로는 다르겠지. 근데 국어에서는 똑같잖아. 그럼 얘도 뭐로 넣는 거야? 예시 읽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눈으로 만져. 아, 이런 거구나. 근데 마지막에 뭐래? 노면이 얼음으로 덮인 경우에는 마찰계수가 이 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돼서? 작아져서 차량을 어떻게 할 수 있대? 쉽게 끌 수 있대. 그러면 아, 차량을 쉽게 끌기 위해서는 마찰계수를 낮춰줘야 된다. 얘도 일종의 비례관계. 괜찮니? 나 지금 어려운 내용 짚어 안 짚어? 안 짚어. 국어 시험에서는 이 정도로만 이해하면 된다고. 됐어? 넘어가서 11번에 방금 A가 뭐였어요? 마찰계수. 그거 가지고 사실 N간 다 제껴집니다. 왜 안 되니? 요렇게. 1번 선지랑 2번 선지랑 다 뭘 물어봐요? 비례관계 물어보죠. 그럼 가서 아까 화살표 표시 보면 되죠. 근데 요 차량의 속도라든지 곡선도로의 반경이라든지 얘네가 상관관계가 없는 변수야. 그러니까 화살표 표시 찾으러 가면 이런 말이 없어. 그럼 얘 무관한 거죠. 됐습니까? 제끼고 넘어가서 10번도 4번 선지 하나 제껴지고 넘어갑니다. 3분단 내려가서 보니까 도로의 마찰력이 원심력보다 어떨 때? 클 때.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경우 아니야? 얘가 이기는 거. 이럴 때는 차량이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지만 언제부터? 원심력보다 같아질 때부터니까 요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요때부터는 이제 차량이 도로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해. 원심력에 졌으니까. 도로를 포장할 때 내부에 작은 빈 공간을 두어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제작한 다공성 포장이나 특수 포장재를 사용하면은 뭐 해줄 수 있대? 마찰력을 키워줄 수 있대. 그럼 물어보자. 얘네는 운전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거야? 방해되는 거야? 필요한 거야. 근데 나 이제까지 그거를 동그라미로 놨어? 세모로 놨어? 동그라미로 놨어. 그럼 얘네 다 이 키워드야. 근데 뒤에 뭐가 붙어있지? 하지만. 그럼 비가 많이 오거나 도로가 결빙되는 상황은 뭐예요? 방해하는 상황이죠. 그럼 얘도 지금 대조되는 상황이지. 요 정도. 됐습니까? 요 다공성 포장이나 특수 포장재가 작용하는 원리를 이해하는 게 아니죠, 지금? 얘네들이 반대 상황이라는 거죠. 괜찮아? 그 정도. 이에 따라 도로 설계 단계에서는 도로의 마찰계수를 언제? 결빙 시. 길이 열면 돼, 안 돼? 안 돼. 결빙 시 마찰계수의 어느 수준이래? 절반 수준. 이게 훨씬 낮다는 거죠. 그게 뭐 때문인 거야? 최악의 상황에서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뭐야? 첫 번째 문단부터. 안전한 거 아니야? 뭐라 그랬어? 경사랑 배수가 필요한 게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잖아.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가 계속 동그라미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는 마찰계수가 어때야 돼? 낮아야 돼. 근데 이게 사실 보기 문제에 나갔어. 이게 정답이야. 5번 선지.
이따 같이 볼게요. 10번에 3번 선지까지 제껴지고 사실 마지막에 1번 선지 하나 남았을 겁니다. 몇 번째 문단에서 제껴지는지 표시만 해놓으세요. 네 번째 문단을 보니까 여기부터 이제 정보가 많지. 그런데 곡선도로에서 이거 뭐야? 2번. 여기에서 1번과 같은 횡단경사를 그대로 적용하면은 1번에서 썼던 걸 그대로 적용하면은 차량이 원심력으로 인해 바깥쪽으로 미끄러질 위험이 커진대. 그래서 얘를 방지하기 위해 곡선도로는 뭘 하재? 바깥쪽을 안쪽보다 어떻게? 높게 만드는 편경사라는 거를 적용하재. 그럼 편경사는 누구한테 쓰이는 거예요? 2번한테 쓰이는 거죠. 그럼 얘는 뭐랑 구분을 해줘야 돼요? 횡단경사랑 구분을 해줘야 되죠. 뭐 2번으로 표시해놔도 상관없고 나는 바깥쪽을 더 높게 만든다길래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 그래서 이 편경사를 주면은 원심력의 일부가 어떻게 된대? 상쇄된대. 상쇄라는 말이 반갑지 않았니? 작년 7월 콘크리트 지문에서 중요하게 쓰였죠. 얘의 일부가 상쇄되어서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게 해준대. 그러나 속도가 줄거나 도로가 얼면은 미끄러질 우려가 있어서 편경사도 뭐해? 8% 이내라고 규정을 해놨어. 얘들아, 규정해 놓는 건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어. 법 같은 거야. 한편 직선도로와 곡선도로가 만나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어? 완화곡선도로. 여기서 쉽지 않아? 위에서 직선도로랑 곡선도로를 구분해서 넘버링 해놓지 않았으면 요런 정보가 그냥 날라가요. 체계에서 벗어나. 근데 완화곡선 도로라는 말이 뒤늦게 추가되어도 내가 도로의 종류를 넘버링하면서 읽었으면은 얘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거지. 3번으로 넘버링 했어도 상관없는데요. 나는 얘가 1번과 2번이 만나는 구간이라 그래서 나 그냥 이렇게 표시했어. 그 사이. 너네가 직관적으로 와닿는 걸로 표시하면 돼요. 이를 통해 직선도로에서 일정 반경을 지니 곡선도로로 바로 진입하는 것을 막아 도로의 굽어짐을 조금씩 인지하게 하여 어려움을 피하게 한대. 결국 얘도 뭘 위한 거야? 안전을 위한 거죠. 그런 것들. 완화곡선 도로의 길이는 도로의 설계 속도와 곡선도로의 반경이라는 걸 고려하여 결정하며 또 뭘 준다? 비례관계. 어떻게? 얘한테 비례하고 얘는 반비례하고 얘 길이가 또 비례관계 주네요. 화살표로 표시. 그 정도. 설계 속도는 새로 나온 단어니까 도로 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동차의 속도로 곡선도로의 반경이나 편경사 등 각종 계산의 기준이 되는데 얘는 실제 도로에서는 설계 속도의 약 85% 정도로 주행한대. 실제로는. 그럼 여기서 너네가 알았어야 되는 건 뭐냐면 설계 속도가 실제 도로에서 차들이 달리는 속도가 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설계 속도라는 거는 일종의 가상의 수치인 거죠. 그것만 캐치하고 넘어갔으면 문제 없습니다. 됐어요? 넘어가서 11번에 정답이 이게 왜 이래? 2번이라고 나오고 10번의 정답이 1번이라는 것도 해결이 됩니다. 또 뭘 물어봤어? 실제 속도냐고. 그게 아니죠? 85%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치하지 않는 값이잖아. 넘어가서 마지막 문단. 한편 도로에 곡선이 있으면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어서 전방의 물체를 미리 인지하기가 어려워지는데 그 확인할 수 있는 거리를 뭐라고 한대? 식어. 뭐 했죠? 따옴표. 그럼 얘 뭐 하라는 거야? 용어 정리. 안 쓴 기호 쓸게요. 이 식어가 확보된 곳에서는 물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대. 그런데 물체가 보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걔랑 충돌하지 않고 정지할 수 있는 거리만큼의 식어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한대? 정지식어. 그럼 어쨌거나 식어의 한 종류 아니야? 식어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개념이죠. 그래서 반네모로 표시했어. 근데 이 정지식어는 물체를 인지한 순간부터 차량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이동한 거리인 정지거리라는 것보다 길어야 된대. 기호가 없죠. 근데 어쨌거나 얘도 새로 등장한 용어죠. 얘가 얘보다 길어야 된대. 일단 그 정도. 어떻게 하지? 정지거리가 뭐지? 조금 더 읽어보니까 밑에 뭐가 많아? 용어가 너무 많아. 용어가 너무 많아. 그치? 그치? 그런데 절대
교육청이든 평가원이든 잘 가공된 지문에서는요, 국어 시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어 여러 개를 나열해놓고 걔네 정의를 다 숙지해가지고 그 단어 뜻이 의미하는 게 진짜 뭔지 이해해야지 풀리는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단어들끼리의 관계가 중요해. 국어 시험에서는. 너무 모르는 단어가 많은데 딱 깔끔하게 와닿는 정보가 뭐였냐면 정지거리라고 하는 게 여기에다가, 그럼 여기면은 앞에서 얘기한 걸 말하는 거겠죠. 여기에다가 이거를 의미하는 제동거리를 합한 걸로 이루어져 있대. 괜찮아? 얜 대놓고 공식이죠. 그럼 여기서 뭘 했어야 됐냐면, 정지거리는 제동반응 거리에다가 제동거리라는 거를 합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나 제동반응 거리라는 거를 1번으로 두고 제동거리를 2번으로 두면 얘네를 합한 정지거리가 뭐가 되는 거야? 3번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이제 이거를 앞뒤에다가 다 갖다가 덮어 씌워요. 제동반응 거리가 뭐라고? 1번이라고. 그럼 제동반응 시간은 1번이랑 관련되어 있는 시간이겠죠. 정지거리가 뭐라고? 3번이라고. 뒤에 더 읽어볼까요? 사람마다 주행속도와 제동반응 시간에는 차이가 있는데 설계하는 단계에서는 제동반응 시간, 이거죠. 얘를 2.5초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설계속도, 얘는 앞에 나왔던 말이죠. 얘를 뭐 하래? 곱해래. 그럼 뭐가 구해진대? 제동반응 거리. 그게 뭔데? 1번. 이거를 산정하고 설계속도를 기준으로 제동거리. 이게 뭐예요? 2번. 이거를 산정한 후에 마지막으로 뭘 계산할 수 있다? 정지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됐습니까? 얘를 조금 더 쉽게 옆에다 정리해볼까? 결국 가장 큰 공식은 이거죠. 3은 뭐 더하기 뭐다? 1 더하기 2다. 근데 뒤에서 어떤 공식을 새로 줬죠? 1번을 구하는 계산을 주지 않았나요? 얘가 뭐예요? 어디에다가? 제동 반응 시간에다가 뭘 곱한 거? 뭘 곱한 거? 설계속도. 됐니? 됐니? 그럼 결국 얘는 뭐야? 이거 더하기 이거가 이거라는 거죠. 괜춘? 괜춘? 야, 정지거리가 뭐고 정지시거가 뭐고 제동반응 거리가 뭐고 이거 다 일일이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지 않니? 수식으로 표현해 놓는 게. 지금 이것도 찝찝한 친구들은 너네가 이 부분을 읽고 직접 정리해보지 않아서 그래. 직접 정리해놓고 나면 굉장히 단순한 공식이에요. 됐어? 넘어가서 이제 나머지 문제 풀게요. 12번 문제는 방금 읽은 거 가지고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지. 이 문제가요, 선택지 선택 비율이 1, 3, 4에 다 몰려있어. 그러니까 2번, 5번은 애들이 쉽게 제껴. 근데 1, 3, 4를 못 제껴. 일어나 이놈 새끼야. 너 이 시험 봤다며. 해설 들어야지. 그러면 다 맞았어? 아니잖아. 그래, 표시 따라오면서 하라고. 손을 아무것도 안 쓰고 있어. 12번에 1번, 3번, 4번 선지만 뽑아서 볼게요. 1번을 먼저 보니까 도로의 설계 속도가 높아지면 그에 따라 설계상 정지거리가 길어진대. 근데 정지거리가 뭐야 얘들아? 이거 아니야? 그럼 얘 지금 뭐 물어보니? 설계 속도랑 3번이랑 비례니? 근데 봤더니 3번은 여기 있고 설계 속도는 여기 있어. 얘네 둘이 곱한 거에 이거를 더한 게 얘야. 그럼 얘가 커지면 얘는 당연히 커지겠죠. 정답 몇 번? 1번. 너무 쉽지 않아? 내려가서 3번 보세요. 운전자의 주행 속도가 줄어들면은 그에 따라 운전자의 제동거리가 짧아진대. 제동거리가 뭐예요? 그럼 뭐가 늘어난대? 이게 늘어난대. 앞에 있는 거는 아직 확인 안 했어요. 근데 뒤에 보이는 것만 먼저 볼까요? 뭐래? 2번이 짧아지면 3번이 길어지냐? 2번이 짧아지면 3번이 길어지냐?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더한 값인데 얘가 커지면 얘도 당연히 커져야 되고 얘가 작아지면 얘도 당연히 작아져야 되죠.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됐어? 4번. 제동반응 시간이 길어지면 이게 뭐야? 이거잖아. 얘가 길어지면 그에 따라 실제 정지거리 이거 뭐예요? 3번에서 제동거리 2번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니. 근데 봤더니 제동반응 시간은 얘예요. 얘가 커져. 얘가 커져. 그럼 상대적으로
얘를 구성하고 있는 애가 크게 얘랑 얘가 있는데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지잖아. 그럼 상대적으로 얘를 구성하고 있는 얘의 비율은 작게 느껴지겠죠. 얘가 커지니까. 그럼 얘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지. 이해됐어? 아니 나 어려운 말 얘기한 거냐. 야 주머니에 A랑 B가 있는데 A의 분량이 커지면 이 주머니 안에 구성 요소는 당연히 A가 크고 B가 비율이 작아지잖아요. 이 얘기 하는 거죠 지금. 괜찮아?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몇 번밖에 없다? 1번밖에 없다. 못 풀 문제니? 논리가 너무 간단하지. 이거를 왜 못 찾았을까? 단순화를 못한 거죠. 왜? 말이 어려우니까. 정지거리, 뭐야? 제동 반응 시간, 제동 반응 거리, 제동 거리, 목맥. 이게 다 다른 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국어 시험에서 1번은 단어에 현혹되면 안 돼. 용어에. 그 용어에 현혹되지 않는 방식이 쉽게 기호로 치환하는 거예요. 근데 기호로 치환하려면 어떤 기호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체계가 있어야 되니까 그 단어끼리의 관계성을 살펴야 돼. 근데 역으로 그 단어끼리의 관계성을 찾는 게 국어 시험에서 테스트하고자 하는 능력의 전부예요. 이 원리를 이해하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해됐어? 아예 독서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 내려가서 13번. 제일 어려웠던 문제를 봅시다. 얘는요. 이 선택 비율이 3, 4, 5에 몰려 있어. 그러니까 정답도 3, 4, 5 중에 있고 틀린 친구들도 3, 4, 5 중에 와리가리 하다가 틀립니다. 근데 선생님은요. 이 문제가 1번, 2번, 5번 선지 논리가 똑같다고 생각해. 그래서 1번, 2번, 5번을 모아서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1번. 왕복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한다면 뭐가 넓어졌어요? 차로가 넓어졌어요. 그러면 기역 구간에서 중앙선 기준 도로 양 끝에 높이가 더 낮아지겠대. 얘 뭐 물어보네? 비례. 가서 뭐 찾아야 돼? 화살표. 화살표 찾아야 돼. D는 비례라는 뜻입니다. 그죠? 근데 기역이 지금 뭐야? 안 보여. 얘가 기역이죠. 얘가 니은이고 얘가 디귿인가요? 그럼 너네는 이거를 뭘로 치환해놨어야 되지? 아, 직선도로, 가운데 있는 도로, 곡선도로라고 찾아놨겠죠? 그럼 가서 우리는 뭘 찾아? 직선도로의 차로와 높이의 비례 반비례 관계. 어디 있어요, 화살표? 직선도로 시작할 때만 나왔잖아. 앞에서 찾으면 되지. 뭐래? 도로 폭이 1m당 높이가 낮아지는 거. 이거 아니야?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괜찮아요? 내려가서 2번 볼까? 설계 속도. 나 이 단어 왔는데. 이거를 80km로 바꾸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설계 속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고 곡선도로의 반경을 그대로 유지해. 반경은 그대로 유지된다면 니은 구간, 요 완화 구간이죠. 여기의 길이가 기존보다 줄어들겠대. 못 찾아. 비례. 어디 있어? 완화 곡선도로의 길이는 어떻대요? 설계 속도랑 비례하고 반경에 반비례하고. 근데 지금 반경이 픽스되어 있잖아. 그러면 뭐만 보면 돼? 비례다. 근데 뭐래? 속도를 낮췄어. 그럼 길이도 줄어들어야죠. 맞는 말이네. 괜찮니? 마지막 5번. 세 구간은 모두 결빙 시 차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설계 단계에서 마찰 계수. 얘 뭐다? 2줄짜리다. 얘를 어떻게 한다면? 더 크게 가정한다면 어떻대요? 안전성을 확보하기가 쉬워진대요. 그럼 가서 못 찾아. 마찰 계수. 뭐라고 써 있었어? 마지막에. 마찰 계수를 어떻게? 결빙 시 마찰 계수의 절반 수준으로 확 낮춰. 뭐 때문이라고? 안전 때문이라고. 그럼 안전하기 위해선 마찰 계수를 어떻게 해야 돼? 작게. 근데 5번에서 뭐래? 정답 몇 번이에요? 5번.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려워. 이 문제는 아마 시간 없어서. 너네 이번에 좀 고민하지 않았니? 시간 없는데 기술을 버려야 될지 경제를 버려야 될지 모르겠어. 둘 다 어렵게 생겼어. 뭘 버렸어요? 이번에 경제를 버리는 게 비주얼상 적절하지 않았니? 왜냐면 보기 문제가 2개였고 저거 뭐야 분량이 더 길었잖아. ETF가. 근데 난 사실 요 시험지를 당일날 다운받아서 풀면서 기술 지문을 풀고 넘어갔는데 ETF라는 단어가 딱 눈에 보이는 거야. 난 순간 콧구멍이 벌렁거리더라고. 아 이거는
이거는 시각화로 풀면 안 되고 이건 이해해야 된다. 이거는 내가 살면서 알아야 되는 정보다. 친구들은 다 주식으로 돈 버는데 나만 주식을 안 하니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근데 결국 원리를 이해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 맞아요. 너무 억울하죠? 난 그냥 너네한테 수능을 가르쳐서 먹고 사는 게 맞나 봐. 주식이랑 안 맞나 봐. 그 ETF 종류를 나눠서 설명하는 게 전혀 이해가 안 되던데? 뭘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이해가 돼? 이따 경제지문 할 때 얘기할게요. 정답은 몇 번? 5번. 나머지 3, 4번 빠르게 처리할까? 곡선동 도로의 반경이 커지거나 작아진다 하더라도 요 경사 구간 맞나? 곡선 구간? 곡선도로에 적용되는 최대 편경사는 더 높일 수 없대. 편경사에 대한 정보. 리밋이 몇이었지? 8. 근데 얘도 8. 높일 수 없어요. 당연히 맞는 말이네. 사실일치. 내려가서 4번. 이 복선 구간과 달리 완화 구간은 주행의 안전성을 돕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설계. 이 완화 도로에 대한 처음 정보가 제시된 구간을 살피면 나와 있겠죠. 정의 같은 거니까. 근데 가서 보니까 서서히 변화시키라는 말이 있네. 안전성을 위해서. 따라서 4번 선지도 쉽게 맞는 말. 괜찮나요? 까놓고 보니까 뭐 있어 없어? 없어. 너네 아마 가장 애먹은 게 마지막 문단 아닐까? 거리, 식어, 이지랄 하면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기서 무너진 거. 별거 없죠? 기억하세요. 별거 없구나. 체감 난이도랑 실제 배운 내용을 적용했을 때랑 다르구나. 이게 출제자가 학생들을 현혹시키는 방법이구나. 알고 가세요. 넘어가서 ETF 봅시다. ETF. 시험지를 하나 줘요. 오케이. ETF 지문은요. 솔직히 말하면 평가원이 출제하는 경제지문의 스타일은 아닙니다. 미리 얘기할게요. 뒤로 넘어가서 15번의 정답이 1번이잖아. 근데 이거 사실 계산해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 근데 요 정도의 계산을 이제까지 평가원 경제지문에서 요구한 적이 없어요.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비례반비례 관계 판단하는 거랑 사칙연산 정도인데 얘도 사실 사칙연산으로 풀리거든? 근데 요 퍼센테이지 계산하는 거를 잘 요구하지 않아, 평가원에서. 그래서 요거는 조금 교육청 스타일이었다. 그런데 나는 16번 문제가 좋아. 그러니까 문제보다도 16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2문단과 3문단 내용을 잘 정리해놨어야 돼요. 근데 3문단이 기가 막혀. 이거는 평가원에서 좋아하는 구조야. 그래서 이 지문이 의미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 4문단에서 ETF의 종류 4가지를 나열해놓고 설명해놓은 내용은 쥐뿔 못 알아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요 3문단에서 정보를 어떻게 정리해놨어야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평가원도 이런 코드를 쓴다.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문단. 일반적인 펀드도 잘 몰라. 투자자의 자산을 위탁받은 전문가가 운영하는 거래요. 차분히 접근할게요. 투자자랑 전문가가 지금 무슨 관계예요? 반대되는 관계죠. 왜? 투자자는 돈을 맡기는 사람이고 전문가가 그 돈을 받아서 운영해주는 사람이니까 사회지문, 법지문, 경제지문에서 대조되는 관계성을 표시하자고 했었지. 난 투자자를 이렇게 놓고 전문가를 이렇게 놓을 거야. 둘은 다른 사람입니다. 입장이 다른 사람이에요. 물론 여기서 이 관계성이 중요하진 않아. 근데 평가원에선 중요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야. 얘는 실시간 매매가 어려워서 환금성이 낮다는 한계를 지닌대. 누가? 일반적인 펀드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게 뭐야? ETF. 그럼 최소한 ETF는 뭐가 높겠니? 환금성이 높겠죠. ETF가 뭐냐면 여러 주식이나 채권으로 구성된 펀드를 거래소에서 상장해. 요거를 거래소에서 상장해. 투자자가 이를 개별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금융상품이래. 뭔지 알겠니? 몰라요. 나도 그냥 친구들이 주식할 줄 모르면 그냥 안전하게 ETF나 사 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그냥 안전한 거구나. 그 정도로만 알고 봅니다. 코스피 200 뭔 말인지 모르겠죠? 상관없어요. 근데 알았으면 좋겠어. 니네가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어쨌거나 쭉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결과적으로 ETF가 뭐냐면 소액으로도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전체에 투자하는 분산 투자 효과를 제공하는 동시에 뭐까지 높은 거?
환금성이 높은 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펀드를 보완한 게 뭐다? ETF다. ETF가 더 좋은 거다. 그냥 그 정도. 괜찮아? 그럼 펀드랑 ETF를 뭐 해줘야 돼요? 구분. 완전히 반대되는 건 아니잖아. 보완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얘가 동그라미면은 ETF는 더 좋은 거로 표시해놨어요. 괜찮습니까? 사실 이건 내용 설명을 해야 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해야 돼. 근데 얘들아, 주식도 시드머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대학 가서 시드머니 모으기에 제일 좋은 게 과외 알바예요. 그러려면 대학을 잘 가야 돼. 학벌이 안 좋으면 일단 과외를 못 구해. 그렇지 않니? 안 써주지. 수학이 1등급이야. 근데 국어가 4등급이어서 애매한 대학을 가잖아? 과외 못해. 진짜 지인 찬스 아니면은 과외 못해. 수학이 2등급이어도 대학 이름이 잘 나오잖아? 그럼 수학 과외 할 수 있어. 과외 구할 때 현실이 그래. 열심히 해. 전 과목을 밸런스 있게 열심히 해. 결국은 대학을 잘 가야 돼. 사실일치 문제는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서 2개 제껴지고 두 번째 문단을 보니까 ETF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얘는 장이 마감된 후에 하루에 한 번 산출되는 순자산 가치라는 지표가 새로 등장했어. 아는 말 모르는 말? 모르는 말. 근데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말? ETF를 설명하기 위한 말. 그래서 동그라미 결에 용어 정리를 했어요. 순자산 가치는 ETF가 보유한 전체 자산 가치를 합한 뒤 부채를 뺀 값을 총 발행 증권수로 나누어 계산했대. 뭐 줬다? 공식 줬다. 뭐 해놓는다? 수식화. 근데 문제에서 안 쓰였어요. 그런갑다. 그러나 ETF 증권은 장중에 실시간으로 거래되므로 시간이랑 관련된 개념, 투자자가 거래에 참고할 수 있는 실시간 추정 순자산 가치가 함께 제공된대. 그럼 얘는 순자산 가치랑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뭐가 추가된 거야? 실시간이라는 말이 추가된 거야. 아, 두 개가 다른 말인가 보다. 한편 ETF가 거래소에서 실제로 사고 팔리는 가격을 뭐라고 해? 시장 가격. 야, 그럼 시장 가격이 누구의 가격이야? ETF. 그럼 그냥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치? 이는 투자자의 매수, 매도, 수요에 따라 형성된대. 아, 얘가 영향을 미치는 거구나. 인과관계. 요 정도? 그래서 실시간 추정 순자산 가치와 일시적으로 뭐가 발생할 수 있대? 괴리. 괴리가 뭐예요? 안 좋은 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너무 초등학생 수준의 답변 아니야? 괴리감을 느낀다. 원래 있던 거랑. 이질감. 그 이질감이 뭐야? 불일치. 똑같은 말 아니야? 차이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했어. 괴리 이꼴 차이. 그것만 알면 된다. 그래서 장중 괴리율은 ETF 증권시장의 시장 가격에서 요거였죠. 여기서 실시간 추정 순자산 가치를 뭐 한 거? 뺀 값을 실시간 추정 순자산 가치로 뭐해? 얘를 얘로 나눠. 그 다음에 백분율로 나타낸대. 그럼 얘 지금 뭘 계산하는 공식을 준 거죠? 괴리율을 계산하는 공식을 준 거죠. 마찬가지로 수식화. 요 괴리율의 절대값이 크다는 게 뭐냐면 현저히 비싸거나 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거. 그래서 마지막까지 뭐래요? 본질 가치와 동떨어진 거. 그래서 계속 너네한테 뭘 주입하고 있어? 괴리라는 거는 차이가 나는 거, 동떨어진 거. 너네가 모를까 봐. 계속 반복해주고 있죠. 요 정도. 넘어가서 14번에 선지 하나 더 제껴놓고 3문단으로 내려갈게요. 이러한 괴리율은 유동성 공급자가 누구세요? 사람이죠. 사람이죠. 아는 사람이야? 투자자야? 전문가야? 아, 일단 모르는 사람 아니야? 이름이 바뀌었잖아. 그치? 근데 어쨌거나 사람이야. 관계성을 정리해주기 위해서 괄호 표시를 해놨어요. 기호는 아직 안 주고. 누군지 알아? 얘가 차익거래라는 걸 통해서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축소된대. 뭐가 축소된대? 괴리율이 축소된대. 그럼 얘 지금 뭐 할 거야? 차이 났던 거를 없앤다는 거잖아. 세모를 없앤다는 거잖아. 그래. 익숙한 거잖아. 그럼 유동성 공급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를 통해서? 차익거래. 얘들아, 선생님이랑 수업을 오래 하면 이렇게 돼. 근데 이런 애들이 성적이 잘 나와. 이번에 몇 등급 나왔어요? 1등급 나왔어요. 1등급 나왔어요. 따라해. 알았지? 따라해. 얘도 90점대 아니야? 얘도 90점대야. 90, 93 맞나? 95. 갑니다.
합니다. 유동성 공급자는 얘는 ETF를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와 계약을 맺는데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죠. 일단 이름이 바뀌었죠. 근데 얘는 뭐 하는 사람이래? ETF를 운용하는 사람이래. 그러면은 직관적으로 이렇게 표시합시다. 그러면 세 번째 문단으로 내려와서는 어떤 등장인물이 나온 거야? 유동성 공급자랑 자산 운용사랑 뭔가 또 할 건가 봐. 근데 얘를 첫 번째 문단에 있었던 투자자랑 전문가랑 끌고 내려와서 겹치기에는 아마 너네가 판단을 못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 사이에 못 알아듣는 말이 너무 많았으니까. 연결 안 지었어도 괜찮습니다. 얘네랑 계약을 맺고 주식시장에서 매수, 매도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하여 투자자가 누구죠? 원활하게 ETF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을 말하며 이 과정에서 괴리율을 활용해 뭐를 얻는데? 차익을 얻는데 이거 아까 차이였는데 차이 나는 거였는데 이거를 통해서 그 차이만큼 뭐를 본다는 거야? 이익을 얻기도 한다는 거야. 그럼 이런 느낌도 오지 않아? 괴리율이 클수록 이익이 크겠죠. 이런 느낌도 와요. 이들은 일반 투자자와 달리 자산 운용사와의 거래를 통해서 뭐랑 뭐에 참여한대? ETF의 설정과 환매 과정에 참여한대. 두 가지를 뭐 했어? 나열했어. 근데 둘 다 뭐 하는 행위예요? 이들이 누구야? 그렇지. 차익을 얻는 애들이야. 앞에 있었던 거니까. 그게 누구야? 유동성 공급자잖아. 그럼 이 두 가지가 뭐 하는 행위야? 차익을 얻는 행위죠. 여기까지 괜찮니? 괜찮니? 이들이 누군지 잘 찾았어야 돼요. 그쵸? 여기서 설정이란 그럼 얘 뭐부터 설명하겠대? 이거 먼저 설명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거는 유동성 공급자가 누구야? 얘가 시장에서 기초자산 바스켓이라는 거를 매수하여 누구한테? 자산 운용사한테 제공하고 그 대가로 ETF 증권을 새로 발행해서 얘한테 받는데. 괜찮아? 무슨 말인지 당연히 못 알아듣겠지. 근데 너네가 캐치할 수 있는 게 기초자산 바스켓이 뭔진 모르겠지만 이거를 사서 더블 동그라미한테 주고 나는 그 대가로 ETF를 받는 거. 그럼 일단 둘이 주고받는 게 있네. 그 정도의 느낌. 기초자산 바스켓이 뭐래? ETF를 구성하는 주식과 채권 등의 자산 묶음을 의미한대.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 근데 들었던 느낌이 뭐냐면 ETF를 구성하는 주식과 채권이면 얘네한테 포함되는 거잖아. 근데 얘네를 묶은 거니까 기초자산 바스켓도 이거인 것처럼 읽혀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도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표시하면서 읽었어. 근데 조금만 더 봐봐. 반대로 환매란 얘 뭐 설명하겠대 이번에? 이거 설명하겠대. 얘를 봤더니 얘는 뭐냐면 얘가 시장에서 ETF 증권을 매수하여 누구한테 반납하고 얘한테 반납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초자산 바스켓을 뭐 한대? 다시 지급받는 절차를 의미한대. 괜찮아? 그럼 여기서 너네가 느껴지는 건 뭐야? 역세모 1번이랑 역세모 2번이랑 뭐가 반대죠? 주고받는 게 반대죠. 방향성이. 나머지 내용은 사실상 똑같지. 그럼 봐봐. ETF를 주고 기초자산 바스켓을 받고 이러면 ETF랑 기초자산 바스켓이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다르니까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기호가 똑같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얘를 바꿨어요. 바꿨어요. 괜찮아? 그럼 이제 여기서 정리가 되겠죠? 얘는 뭐고? 얘가 얘한테 뭘 주고? 기초자산 바스켓을 매수하여 주고 얘한테 뭘 받고? 새로 발행한 ETF를 받고. 얘는 뭐예요? 똑같이 뭘 줘? ETF를 매수하여 얘한테 반납하고 뭘 받아? 완전 반대잖아. 나머지는 똑같죠? 괜찮아? 그래서 지금 역세모 1번이랑 역세모 2번이 완전히 반대 케이스구나. 주고받는 내용물 방향성이 완전히 반대구나. 그 정도. 근데 뒤에 이번엔 무슨 얘기를 해? 괴리율이 양수일 때랑 괴리율이 음수인 경우를 나눠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수일 때는 설정에 참여한 유동성 공급자가 ETF를 뭐 한 상태래? 아니 그 전에 ETF를
확보한 상태래. 아, 그리고 여기 설정이라는 말이 대놓고 있긴 해요. 그럼 요 괴리율이 양수인 상황은 뭐랑 매칭이 된다는 거야? 이게 뭐야? 이거랑 같은 케이스죠. 이해돼? 확보한 ETF라는 말 자체가 ETF를 받았다는 거잖아. 그리고 요 역세모 1번이 설정이잖아. 설정. 그러니까 요 괴리율이 양수인 경우를 어디에 겹쳐서 읽었어야 됐다. 여기에. 괜찮아? 그럼 괴리율이 음수인 경우는 반대겠죠. 아니나 다를까 뒤에 무슨 키워드가 나와요? 환매에 참여한 애가 확보한 뭐? 기초자산 바스켓. 얘 아까 뭐 받았어? 기초자산 바스켓 받았잖아. 그럼 얘를 무슨 케이스로 읽으라는 거야? 음수일 때. 이해되니? 이해돼요? 이해 안 되면은 집중력 깨진 거야. 보세요. 다 지우고 여기부터 봐봐. 얘가 1번이었어. 얘가 2번이었어. 뒤에서 뭐해? 1번 설명해. 그리고 뒤에서 뭐해? 2번 설명해. 나 얘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쳐놓고 얘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쳐놨죠. 뒤에서 괴리율이 어떨 때? 양수일 때. 괴리율이 어떨 때? 음수일 때. 얘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쳐놓고 얘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쳐놨죠. 누구랑 누가 짝꿍이라는 거야? 파란색끼리 같은 케이스인 거라는 거고 노란색끼리 같은 케이스라는 거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결국 이 산문단은 구조가 이거야. A, B가 대조되는 건데 A, B 순서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해됐어? 읽으면서 너네는 뭘 찾았어야 돼? 뭐가 같은 케이스인지. 그리고 얘네 둘이 반대 케이스라는 거. 그건 뭐 가지고 찾는다? 방향성 가지고. 이해됐어요? 괴리율이 양수인 상황이랑 얘가 똑같다는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너무 많았어. 설정에 참여했다고 얘기해줬고 유동성 공급자가 ETF를 확보했으니까 얘를 받는 상황이랑 매칭된다라는 정보를 다 줬어요. 이해됐나요? 여전히 ETF가 뭔지 기초자산 바스켓이 뭔지는 몰라도 된다고. 괜찮습니까? 진짜 괜찮은 거 맞아? 괜찮아야 돼. 요 정도는. 지금 맹해가지고 뭔가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럼 너네는 이미 이 어려운 용어에 현혹된 거야. 구조를 보는 게 아니라. 됐어요? 자필 해설지 줄 거니까 나중에 보세요. 여기서 14번에 3번 선지가 확인이 되고 넘어가서 마지막 문단이 개 길어. 근데 땡큐인 거는 시작하자마자 ETF를 뭐 하고 있어요? 종류를 나누고 있어요. 비교되죠. 뭐 한다? 패시브형 ETF랑 액티브형 ETF. 하나는 좀 소극적인 거, 하나는 좀 공격적인 거. 느낌이 나죠? 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ETF가 더블 동그라미니까 동그라미랑 느낌이 나는 거에서 요렇게 소극적인 거, 적극적인 거로 나눠줬어요. 그리고 상관계수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는데 상관계수가 뭔지는 뒤에서 대놓고 얘기를 해줘요. 1에 가까울수록 유사하게 움직이는 거. 그리고 밑에서는 쭉 뭐 한다? 얘의 특징 설명하고 있다. 맞아요? 그리고 얘 특징 어디 나오지? 반면 뒤에. 반면이 어디 있어요? 나도 현혹됐어. 자, 2개 나열해놓고 각각이 뭔지 설명해줬죠. 근데 밑으로 내려가니까 갑자기 뭐가 나와? ETF 종류가 또 나와. 얘 이름이 뭐야? 레버리지형이야. 근데 레버리지가 뭔지도 몰라. 근데 우리 지난주 시간 없어서 경제지문 하나 못했잖아. 그게 영업 레버리지도 지문이거든? 근데 실제로 좀 비슷한 구석이 있어요. 아까 그 기술 지문이랑도. 그래서 그걸 하고 보낼 걸 그랬나. 아쉬움이 남아. 이따 패자부활전 용도로 풀면 되지. 그치? 어쨌거나 레버리지형 ETF가 뭔가 봤더니 얘는 수익률의 2배나 3배 등 일정 배율을 곱한 만큼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 계약을 활용한대. 그래서 지수 변동폭을 확대해 추종한대.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딱 꽂히는 단어, 아는 단어가 뭐야? 몇 배 아니야? 몇 배? 배수 아니야? 배수? 얘는 뭔가 2배, 3배 뭔가 확 늘려가지고 받는 느낌. 그런 거 나지 않아요? 그래 이렇게 표시했어. 괜찮아? 그럼 같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기초지수가 뭐였어? 위에서 얘기했던 거겠죠? 요게 하락할 경우에 자산 손실폭이 대폭 확대될 수 있다는 위험도 따른데 그럼 요 정도의 느낌이 오죠. 레버리지는 다른 상황에서는 문제되는 게 없는데 수익률이 몇 배로 높은 건데
기초 지수라는 게 하락하는 경우에만 리스크가 커지는 거구나. 그럼 당연히 문제에서 얘를 낼 것 같지 않아? 그냥 그 정도의 생각? 넘어가니까 예를 들어 이후에 리을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숫자 가지고 얘기를 해주죠. 얘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구체적인 숫자 계산하는 거를 왜 읽어? 시간만 낭비하는 거지. 언제 읽어야 돼? 문제에서. 문제에서 얘를 적용한 계산을 시킬 때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겠으면 여기에 있는 거 보고 따라하면 돼. 그치? 그럼 그때 읽읍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나와? 커버드 콜형 ETF라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종류가 나와. 근데 얘는 뭐래? 뭐래? 뭔가 특정 가격에 증권을 살 수 있는 권리라는 거를 가지는 거. 뭔지 몰라. 얘 이렇게 표시했어요. 중요한 건 뭐야? 그느드르가 다 다른 종류라는 거. 네 가지를 어떻게 하고 있다? 나열하고 있다고. 1, 2, 3, 4로 넘버링 했었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얘는 어떤 키워드가 있나 봤더니 주기적으로 현금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얘의 특징인 것 같아. 됐습니까? 나머지 못 알아듣겠어요. 괜찮? 넘어가서 문제 풉시다. 15번부터. 아, 이게 싫게 생겼네. 표 만들기 힘들었겠지. 열이 10칸이더라고요. 자, 내려가서 봅니다. 선지 중에 2번, 3번, 4번, 5번은 사실 다 똑같아요. 1번 빼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2, 3, 4, 5 보고 마지막에 1번 봅니다. 2번을 봤더니요. B 기간에, 요 기간에 기억을 선택한, 이거 뭐지? 소극적이었던 애 아니야? 패시브. 얘를 선택한 투자자는 기초지수의 상승률과 유사하게 수익을 실현할 수 있대. 그럼 너네 가서 뭐 볼 거니? 얘 정의 볼 거지. 근데 얘 정의가 뭐야? 유사하게. 그럼 얘 딴 찍을 게 있어? 없어? 없어. 내려가서 3번 볼까? 기초지수 상승을 예상한 투자자가 요 B 기간에 뭘 선택해? 디귿. 디귿이 뭐지? 얘를 선택한다면 목표한 배율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대. 별표의 특징이 뭐였어? 맞아. 배율을 곱한 만큼의 수익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얘 뭔가 리턴이 되게 크네? 그러니까 수익이 되게 크네? 이랬는데 설명을 읽어보면은 언제가 문제된다 그랬어? 기초지수가 하락하는 경우. 근데 3번 선지에서 기간을 언제로 잡았어요? B 기간으로. 기초지수가 떨어지지 않아. 그럼 얘는 지금 리스크인 경우랑 상관이 없죠. 그럼 당연히 몇 배로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 그래서 3번 선지도 맞는 말. 괜찮? 내려가서 4번. 시기간에 리을이 뭐야? 이거 아니야? 얘를 선택한 투자자는 기억을 선택한 얘를 선택한 투자자와 달리 뭐를 얻을 수 있대? 주기적인 현금 수익을 얻을 수 있대. 근데 요 리을의 키워드가 뭐였어? 주기적인 현금 수익. 그럼 얘는 일단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근데 뭐가 찝찝해? 세모는 이런 게 없나? 이거야. 그치? 근데 세모는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특이점이 없는 애죠. 그쵸? 근데 이 보기에 단서가 뭐라고 달려있어? 첫날에 매수하여 마지막 날에 매도한다고 써있지. 지금 기간이 언제지? C에 C. 첫날에 매수해서 마지막 날 매도하는데 기초지수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럼 니은에 대한 기억에 대한 변수가 사라지죠. 얘가 뭔가 다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아예 없어지죠. 그럼 얘는 결국 그냥 뭐 물어보는 거다? 리을의 특징이 얘가 맞냐? 라고 물어보는 거다. 이해됐어요? 마지막 5번. 기초지수 변동 추이를 예상한 투자자가 시 기간에 기초지수를 추종하면서도 초과 수익을 실현하고자 했다면 얘를 선택했을 거래. 그럼 가서 뭘 봐주면 되지? 니은이 세모보다 기억보다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는 앤지. 근데 가서 니은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면 키워드가 일치하죠. 그래서 얘까지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1번 선지를 제외한 2번, 3번, 4번, 5번 선지는 다 개념 물어보는 거야. 요 단어의 정의 확인했니? 이거 얘 키워드 맞니? 요거 물어보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문제는 1번이야. 얘는 계산을 해야 돼.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 뭘 물어보냐면요. A 기간에 목표 배율이 2배인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었던 애. 얘를 선택한 투자자는 지수 상승으로 인해서 원금을 회복하고 추가적인 수익도 실현했겠니? 그럼 얘는 뭐 하라는 거야? 원금 회복했는지 네가 계산을 해. 이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예시로 가야지. 예시로 가야지. 예시에 뭐가 있었으니까? 계산식이 있었으니까. 요거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대로 따라갑시다. 오케이? 보니까 지금 기초지수가 며칠에? 100일에. 100일에. 여기서 투자원금이 얼마? 10,000원인 상태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초지수가 뭐로 하락하면? 80으로 하락하면 2배 레버리지에서는 원금이 얼마나 감소한대? 40%가 감소한대. 근데 그게 뭐 했을 때야? 2배 했을 때야. 2배 했을 때야. 그러면은 여기서 원금이 40% 하락하면 요게 2배 한 거니까 얘는 몇 프로 하락했다는 거예요? 20% 하락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100에서 80으로 줄으면 20%가 줄어든 게 맞잖아. 그치? 그러면 10,000원에서 40%가 줄어들면 얼마가 된대? 6,000원.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알 것 같지 않아? 그러면서 다음날 기초지수가 이번엔 또 어떻게 됐어? 25% 상승했죠. 그랬더니 며칠 됐대? 다시 100이 됐대. 그럼 얘 어떻게 계산한 거야? 80에 25%면 얼마죠? 4분의 1이니까 20이죠. 20이 더해지니까 얼마가 된 거야? 100이 된 거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지? 얘가 기준점이 되는 거야, 이번에는. 그럼 2배 레버리지니까 얘는 몇이 늘어야 돼? 50%가 늘어야지. 그치? 근데 6,000원에 50%면 얼마야? 절반이니까. 3,000원 더하면 얼마야? 9,000원. 얘 원금 회복이 돼, 안 돼? 안 되네. 요렇게 계산하는 거구나. 일치하잖아. 됐어? 그럼 이걸 어디에 적용? 보기에 적용. 그랬더니 땡큐. 뭐가 땡큐? 여기까지 똑같아. 여기까지 똑같아. 그럼 뭐 주워 먹어? 여기까지 주워 먹어. 주워 먹는다는 표현이 좀 그런가? 어쨌거나. 그치? 뭐만 바꿔줘? 마지막 기초지수가 몇이에요? 104. 104. 그럼 뭐부터 찾아줘야 돼? 몇 프로 늘었는지. 80에서 104가 된 거면 몇 프로는 거예요? (30번) 수학 30번? 아니 그냥 쉽게 가자. 숫자로 몇이 늘었어? 24라는 숫자는 80에서 몇 프로에 해당해요? 나눠봐. 8, 3, 10에 3, 10분의 3이면 몇십 프로예요? 아, 나 여기까지 해야 돼? 한선은 몇 프로야? 30% 어떻게 됐다? 커졌다. 몇 배 레버리지? 2배 레버리지. 그럼 여기서는 몇십 프로? 60%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되는 거죠. 커져야 되는 거죠. 6,000원에 60%면 얼마야? 60%야. 얼마야? 얼마야? 3,600원이야. 얘랑 더하면 얼마야? 9,600원이야. 야, 이거 사실 그 정도 계산 아니냐? 그 영어 듣기 평가에서 원금이 80달러인데 20% 디스카운트 하면 얼마냐? 그거 아니야? 거의 중학생 때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진짜. 니네 계산하기 쉬우라고 10,000원 단위로 맞춰놨는데 진짜. 그 왜 그런지 알아? 평가원 기출에서 이런 거 풀어본 적이 없거든. 교육청에만 나오거든, 이렇게 계산시키는 거. 어쨌거나 원금이 10,000원이었는데 9,600원이면 회복이 돼, 안 돼? 안 돼. 얘 원금 회복 안 돼. 수익을 어떻게 실현해? 정답이 몇 번이다? 1번이다. 누가 릴스에서 킬러 아니라고. 릴스에서 누가 교육청이 학생들 대상으로 내는 시험에서 주식으로 수익을 냈다는 선지를 절대 정답으로 출제하지 않을 거다. 교육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1번을 그냥 정답으로 찍고 넘어갔다는 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특히 평가원은 진짜 교육적인 내용으로만 그 문제를 구성해서 물어보니까 그것도 기출 분석이 잘 된 거 아닌가요? 사실상. 어쨌거나 정답은 1번이고 내려가서 16번. 산 넘어 산이네. 얘는 보고
아, 이거부터 해야겠다. 그게 뭐냐면 그래프를 확인했어야 돼. 근데 실선이 뭐야? 시장 가격이야. 점선이 뭐야? 실시간 순자산 가치. 그치? 근데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사실 이 그래프의 차이에 대해서 물어볼 거라는 냄새가 좀 나요. 근데 그 냄새를 못 맡아도 괜찮습니다. 왜? 선지에서 출제자가 리드를 해줄 거거든. 1번 선지를 보니까요. T1에서 T2로 가는 과정 이러면은 여기 얘기하는 거죠. 맞니? 요 과정에서 유동성 공급자가 자산 운용사로부터 기초자산 바스켓을 뭐 한대? 지급받기 위해서 ETF를 매수할 거래. 그러면 이거 어느 문단이다 이게 와야 돼. 이거 3문단 봐야 된다. 이게 보이죠? 그쵸? 근데 3문단이 어떤 문단이었지? 유동성 공급자가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케이스였어요. 근데 얘네가 각각 뭐랑 매칭이 되었어? 괴리율이 양수일 때랑 괴리율이 음수일 때랑 매칭이 되는 케이스였어. 근데 지금 역세모 1번인지 2번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근데 사실은 알 수 있어. 뭘 봤는지 보면 알 수 있어. 그치? 그치? 근데 그래프 모양을 보아하니 뭘 계산하라는 것 같아? 괴리율을 계산하라는 것 같아. 그치? 괴리율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얘를 빼는 건지 여기서 얘를 빼는 건지 알아야 되죠. 그럼 위에 가서 뭘 찾으면 돼요? 공식을 찾으면 되죠. 괴리율의 공식을. 뭐래? 시장 가격에서 실시간 추정 순자산 가치를 뺀 값. 그래서 요 차이, 괴리율의 정도가 크다는 것 자체가 더 동떨어져 있는 거다. 그럼 넘어가서 시장 가격에서 실시간 모시기를 빼면은 시장 가격이 더 밑에 있으니까 음수야 양수야? 음수지. 여기도 음수일 거고 여기도 음수일 거고 여기로 와서야 양수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럼 1번 선지는 사실 뭐 물어보는 거다? 이거 물어보는 거다. 왜? 괴리율이 음수니까. 그치? 그럼 가서 뭐 볼 거야? 역세모 2번이 기초자산 바스켓을 지급받기 위해서 ETF를 사는 건지 가서 확인. 어디 있어? 파란색 봐야 돼? 노란색 봐야 돼? 파란색. 그렇지. 뭐래요? 얘가 시장에서 ETF 증권을 뭐해? 사. 그래서 자산 운용사에게 뭐해? ETF를 줘. 이거는 뭘 받기 위해서? 기초자산 바스켓을 받기 위해서. 1번 선지 맞는 말 틀린 말. 얘를 받기 위해서 ETF를 사서 반납해. 너무 맞는 말 아닌가? 내려가서 3번 선지 먼저 보세요. 3번 선지가 똑같습니다. 이번엔 어디예요? T3에서 T4로 가는 거. 음수예요? 양수예요? 음수네요? 음수네요? 그럼 답 찾는 위치가 똑같네요? 3번 선지. 3번 선지 보고 있죠? 가서 뭐 확인해야 돼요? ETF의 총 발행 증권수가 증가했는지를 확인해야 돼. 근데 지금 음수율인 거니까 파란색에서 보기로 했잖아. 여기서. 그치? 얘가 뭘 했냐면 시장에서 ETF 증권을 사서 반납했어요. 근데 봐봐라. ETF 증권을 사는 게 선지에서 요구한 것처럼 총 발행 증권수가 증가한 거냐 이거랑 같은 말인지 판단해야 되거든? 선지에서 총 발행 증권수 자체가 늘어났다는 거는 뭐야? ETF가 시장에서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ETF 상품을 더 많이 만들었다는 거잖아. 근데 내가 사는 건 뭐야? 기존에 나와 있는 걸 사는 거죠. 그쵸? 그럼 기존에 있는 거를 사는 행위는 ETF가 새로 발행되는 양을 늘리는 거랑 달라. 얘를 한 번 더 확인 사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파란색이 대조되는 케이스가 어디예요? 노란색이죠. 여기죠. 얘랑 반대 케이스잖아. 근데 노란색이 어떤 케이스냐면 얘가 이거를 사서 제공하고 그 대가로 ETF 증권을 뭐 하는 거야? 새로 발행받는 거야. 그럼 ETF가 증가하는 거는 어느 케이스야? 역세모 1번 케이스야. 그러니까 괴리율이 양수인 케이스라고. 근데 얘는 무슨 케이스야? 음수인 케이스야. 따라서 얘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앞에는 음수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설명은 양수일 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일치야, 불일치야? 불일치야. 그래서 정답이 몇 번으로 나오는 거야? 3번이라. 됐습니까?
얘랑 똑같이 묶어서 확인할 수 있는 선지가 4번이거든? 4번도 같이 볼게요. T4에서 5로 가는 거는 어디야? 양수야. 얘는 여기야. 요 과정에서 유동성 공급자가 확보한 ETF 증권이 시장 가격으로 매도됐대. 근데 가서 양수인 부분을 확인해 보면은 얘가 ETF를 뭐 하죠? 확보했죠. 그리고 그걸 어디에 팔아요? 시장에 매도해. 시장에 매도하면 무슨 가격이야? 시장 가격.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 시장 가격 여기 말고 다른 정보가 없어요. 됐습니까? 넘어가서 2번 선지. T2에서 T2가 어디야? 여기야. 점이야. 점. 같을 때 점이야. 그치? 여기서 유동성 공급자가 자산 운용사와의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차익이 뭐야? 역세무야. 얘가 왜 역세무였어? 괴리를 줄이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읽었어? 얘만큼 차익을 얻는다. 차익이라는 말 자체가 차이가 나는 만큼 이익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얘 자체가 차이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요만큼 이익을 얻는다 그랬지. 근데 지금 T3가 어디야? 여기야. 얘 차이가 커. 근데 여긴 차이가 없어. 어디가 당연히 차익이 크겠어? T3. 여기가 당연히 크겠죠. 2번 선지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얘는 요거 대조정리 해놨냐고 물어보는 거죠. 마지막 5번. T5 어디야? 여기죠. 여기죠. 여기서 투자자가 ETF 증권을 그에 상응하는 자산 가치와 동떨어진 가격으로 거래하게 될 가능성이 T1보다 더 크겠대. T1은 여기야. 야, 동떨어지는 게 무슨 키워드야? 괴리. 누가 괴리가 더 커? 얘가 괴리율이 더 크죠. 차이가. 절대값이 더 크죠.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됐습니까? 사실 1번, 3번, 4번 선지는 요거 케이스라는 거.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를 읽을 수 있었냐, 구조적인 대조 정리를 해놨냐 물어보는 거고, 2번이랑 5번은 사실상 사실일지입니다. 괜찮아요? 이러고 나면 다 끝나. 독서가. 괜찮니? 괜찮니? 문학을 빠르게 봐도 되겠니? 네. 문학을 보고 나면은 아마 경제 지문을 풀 시간 없이 끝나겠네요. 좋니? 다음 주에 풀 거야. 괜찮니? 볼게요. 볼게요. 소설은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갈 건데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고전 소설이요. 사실 선생님은 풀면서 애들 만만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사실 생각을 했어. 왜냐면 인물 관계도 정리하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필 해설지에 새로 인물이 등장한 지점과 걔네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에다가 밑줄을 쳐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자필 해설지를 보고 비교해서 보시는데요. 너네가 조금 더 힌트를 얻을 수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21번의 보기야. 21번에 남녀 주인공이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재회하는 내용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로맨스 얘기라는 거를 생각하고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지. 그치? 근데 읽다 보니까 부모가 나와요. 왜? 거기에서 혼담이 오간다고 했기 때문에. 부모끼리 혼담하잖아. 그럼 얘는 뭘 관심을 가지고 찾아야 된다? 여자의 부모인지 남자의 부모인지. 그치? 근데 그게 여자 집에 먼저 왔다가 남자 집 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장면의 구성에 따라서 인물을 가르기가 조금 용이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현대소설은요. 난이도가 사실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얘는 독서 코드랑 운문 코드가 합쳐진 케이스라고 보셔야 됩니다. 현대소설에서는 운문 코드가 많이 쓰인다고 했었죠. 그리고 25번의 보기를 읽자마자 아 이거 동그라미 세모 판단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지? 뭐가 딱 대조되는 게 안 보여? 그렇지. 도시랑 산이라는 공간도 공간이지만 고립의 문제라는 거랑 타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갈망하는 거, 그러니까 얘는 혼자 있는 거랑 같이 있는 거를 긍부정으로 갈라서 읽어줘야 됐던 소설이죠. 그래서 쉬울 줄 알았어. 긍부정 판단의 근거를 보기에서 다 줘버려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23번 문제가 문제예요. 얘 뭐예요?
인물 간의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거지. 근데 그 인물들이 다 누구야? 싹 다 엑스트라야. 지들끼리 소문 가지고 웅성웅성해. 근데 그게 심지어 앞에 소문 구간이 나오고요. 중간에 이 주인공인 남자가 동그라미 세모 문제를 겪는 구간이 나오고 요 엑스트라들이 다시 싸바싸바 하는 구간이 나와. 그러면 23번은 일부가 여기에서 지워지고 일부가 여기에서 지워져. 근데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 읽고 23번의 정답이 안 나오는 거야. 뒤에 나오는지 모르고. 그럼 엉뚱한 답 고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럼 뒤에 가서 또 헤매. 근데 서로 다른 장면을 교차서 할 거라는 얘기를 보기에서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이 안 나왔으면은 뒤에서 해결되는 구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괜찮습니까? 얘는 시간만 있으면 맞춰. 어려운 문제는 없어. 문제는 여기야. 갈래 못 가죠. 넘어가서 볼게요. 거의 마지막 집중력을 여기서 쓰시면 돼요. 가가 고전시, 나가 수필인데 개인적으로 가 작품을 읽기에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나 작품도 보기가 오히려 방해가 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로따로 나눠서 설명할게요. 보기에 가를 먼저 봤어. 31번의 가를. 학문하는 사람들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익혀서 진정한 알을 추구하는 자세와 올바른 삶의 도리를 배우게 되는데 가 작품에서는요. 올바른 태도로 공부하지 않고 뭐만 원해? 급제, 합격하는 것만 원해. 이런 애들을 뭐 한대? 비판한대. 그럼 가 작품은 읽으면서 어떤 뉘앙스를 가져야 돼? 제대로 된 공부는 안 하면서 합격만을 위해서 시험에 목매는 애들을 세모로 처리하면서 봐줘야 돼. 느낌이 좀 와? 뭔지 알아? 아마 그런 애들 있잖아. 공부는 열심히 안 하고 막 이렇게 찍기 특강. 이번 평가원에 무조건 이거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그 유튜브만 쳐보고 앉아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공부는 안 하고. 뭔 말인지 알죠? 야 이거 시험에 나온대! 이러면서 막 자료 구하러 다니는 데는 열광하면서 그 자료를 정작 공부하지 않아. 그런 애들 있잖아. 약간 그런 뉘앙스죠. 괜찮아? 찔려? 안 돼. 그럼 안 돼. 넘어가서 볼게요. 하이라이트 친 부분까지. 어찌하여 금색 사람이 과거의 병이 기대. 얘는 과거 시험이죠. 현재 미래 과거가 아니죠. 병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야. 그러니까 얘네 지금 시험에 미쳐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얘네는 경서를 모르고 의를 먼저 짓고 역대사는 못 알아도 시부를 능히 짓는데 근데 의 뜻이 뭐예요? 경서의 구절을 해석하고 논리를 세우는 게 의이야. 근데 경서를 모르고 의를 지을 수 있어? 없어. 그럼 이거 다 긍정의 뉘앙스예요? 부정의 뉘앙스예요? 부정의 뉘앙스예요. 그래서 만약에 병이 깊다는 걸 캐치 못했어도 얘네가 부정이니까 위로 올라가서 판단을 했었어야 돼. 그럼 얘를 역으로 풀어볼까? 의를 먼저 짓는 게 부정이고 시부를 능히 짓는 게 부정이니까 경서는 뭐야? 알아야 되는 거야. 역대사가 뭐야?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진짜 공부인 거야. 이해되지? 이렇게 읽히지 않아? 구조만 한번 잡아줘도? 쭉 읽어보니까 경세책 사대표를 제멋대로 그려내고 침뱉어 읽고 나서 과거를 기다리자. 뉘앙스가 어때요? 제멋대로, 침뱉어 이런 게 다 부정으로 읽히죠. 8월에 과장을 열면은 2월부터 바빠가지고 집안 사람 굶을망정 선점량을 뭐 하는데 선점량이 뭐야? 먼저 들어.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일찍 들어가는 거. 그러면 옛날에 과거 시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자리를 찜하는 게 중요한가 봐. 그럼 얘네 지금 뭐 하는 거죠? 공부는 제대로 안 하면서 급제만을 목표로 하는 거지. 됐어? 넘어가서 28번의 1번 선지 뭐예요? 집안 사람 굶을망정 선점량을 모으는 이유 부정이죠. 그거 왜 그런 거야? 시험에 미쳐서.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넘어가서 그 밑에 볼게요. 어디 보냐면 살인문박 좋은 집을 다투어 사들여 예니곱다 객지 묻고 무수전날 겪은 후에 과거 보는 물이 다 모여서 내일이 과거이면 아침밥 일찍 먹고 살인문에 붙어 서가지고 돋보창이 벗어놓고 허리에 끈을 끼고 등대로 길을 삼아 뭐해? 문 열어! 왜? 일찍 들어가야 되니까. 일찍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일찍이라는 말이 있는 거죠. 거기까지 캐치가 돼? 그랬더니 금난관 뜻이 뭐예요? 과거장애에서 그러니까 시험 감독다 같은 거죠. 과거장애에서 질서 유지하는 그 아이가 나라법을 손에 쥐고 있잖아. 공무원이잖아. 관리잖아. 나라법을 손에 쥐고도 사람들이 소리 지르니까 무엇이 겁나가지고 아직 낯도 안
27번에 1번 선지. 응시자들이 고함 쳤죠. 그래서 그게 무서운 관리가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문을 열어줬지. 너무 맞는 말이네. 넘어가서 그 중에 약한 선비 엎어지면 할일 없는. 얘 지금 뭐 하는 거죠? 문을 좀 일찍 열어줬어. 질서를 지킬 리가 없지. 오다가 뛰어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피지컬이 좀 약한 선비가 엎어져서 넘어졌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짓밟고 가. 그래서 측은지심이 전혀 없대. 당연히 부정이겠죠. 울타리 곁에 앉기를 사람마다 다툰대요. 그럼 울타리 곁이 좋은 자리인가 보죠. 거기 앉으려고 사람마다 다투오니 친척사돈 모르거든 부모장류 어이 알기. 무슨 말이야? 무례하고 못된 말 차마 어이 찢어진 의관 끝이 없네. 하루 밤낮 전쟁하듯 겨우하여 정했구나. 여기가 너네가 이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오답률이 높았겠죠. 아, 이 문제가 아닌데. A, B, C 27번 문제. 27번 문제 오답률이 41.6%거든. 그 말은 여기가 여기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시에서는요, 일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그 부분이 쓰인 문장 전체를 보잖아, 얘들아. 비문학에서도 그러잖아.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시에서는 한 행이 문장이 아니에요. 한 문장을 여러 행으로 끊어서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럼 이 부분만 보면 안 되고 이 문장이 포함되어 있는 전체 문장을 봐줘야 돼. 그런 맥락이 보여. 요게 정확히 왜 이러는 건지 몰랐는데 얘네 지금 뭐 하고 있어? 자리 싸움 하고 있잖아. 그럼 얘도 뭐랑 관련된 얘기겠어? 자리 싸움 하는 거겠죠. 그럼 넘어가서 28번에 2번 선지. 아까 읽었던 부분이죠. 아침밥 일찍 먹고 살인문에 붙어 있던 이유는 뭐 하려고? 일찍 들어가서 좋은 자리 찜하려고. 그게 울타리 곁이었죠. 넘어가서 2번 선지. 친척의 도움 없이는 과거에 응시하기도 힘들다. 그럼 이거는 지금 지연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아니, 혈연이 중요하다는 거야. 확연, 지연, 혈연할 때 그 혈연. 근데 B가 무슨 내용이었어? 자리 싸움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됐습니까? 전체 문장의 맥락을 확인해라. 내려가서 과제 먼저 보려고 하고 좌우에 둘러서니 과제본은 저 분사야. 얼핏 펴고 내리거라. 넘어가서 3번 선지. 과제를 먼저 보고 답지를 빨리 작성하려는 응시자들의 마음. 일단 C에 대놓고 과제를 먼저 보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찾을 수 있거든? 근데 얘들이 요 뒤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기에 정보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져요.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28번에 4번 선지. 요 선지는 28번에 4번 선지가 정답 선지인데 얘를 이해하고 나면은 요 3번 선지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28번 해설할 때 다시 언급할게요. 넘어가서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동물호 서봉답은 오히려 으스카와다. 묻는 말 내가 알겠냐. 글재 보니 의의이라 경색책이 아득하니 설패굽에 무엇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뭐 줬어? 각주 줬어. 그럼 뜻읽으면 되죠. 뭐예요 경색책이? 대체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대책. 근데 이거를 알아 몰라? 몰라. 설패굽회가 뭐예요? 정책이나 제도의 폐단과 그 폐단을 바로잡는 방법. 그럼 얘도 뭐야? 좋은 거. 근데 그거를 알겠대 모르겠대? 모르겠대. 그럼 얘 지금 뭘 모르겠다는 거야? 묻는 말에 대해서 대답을 모르겠다는 거죠. 얘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시험 보고 있는데. 문제 보고 정답을 알아 몰라? 몰라. 공감돼? 몰라. 답을 모르겠어. 넘어가서 28번에 3번 선지. 묻는 말 내가 알겠냐? 모른다는 거죠? 그 왜 그런 거예요?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괜춘? 넘어가서 이거 마지막.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일찍이나 같이 오면 이 과거 못하올까. 적게나마 할 일 알아 문의를 살피다가 붙잡고 돌아보니 뭐가 되었대? 바닥장이 되었대. 근데 바닥장도 뭐 해주고 있죠? 각주에서 뜻 주고 있죠. 뜻이 뭐예요? 맨 마지막으로 글을 지어서 바쳤대. 제출한 순서가 마지막이래. 그렇대. 조금만 더 읽어볼까? 그르쳐 들이치고 그날의 백리간에 제 집에 돌아와서 부형에게, 사람이겠죠? 부형에게 반면하며
첫말에 묻는 말씀, 구형이 나한테 하는 말이 너 천지 바쳤니? 이랬어. 천지가 뭔데? 응시자가 제출한 답안지를 100장씩 묶어서 첫 번째는 천축, 두 번째는 지축이라고 한대. 그럼 천지축이라고 하면 맨 앞에 있는 200장이죠. 쉽게 얘기해서 빨리 제출한 거야, 늦게 제출한 거야? 빨리 제출한 거야. 그럼 집에 왔더니 구형이 나한테 뭐라고 물어보는 거야? 너 답안지 빨리 냈어? 뒤에 뭐래? 빨리 냈어. 그랬다 하면 빨리 냈으면 대방주를 빚어주겠대. 근데 대방주가 뭐야? 술. 언제 먹는 술? 합격을 축하하기 위해 먹는 술. 그럼 대방주라는 거는 동그라미 키워드죠. 그럼 물어보자. 천지축은 뭐야? 빨리 해서. 천지축 해야지 동그라. 합격할 거라는 거잖아. 그래, 합격하는 수를 천지축 받쳤으면 준대. 그럼 천지축이라는 게 합격을 위한 조건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좋다는 거야? 빨리 내야 좋다는 거야. 그럼 이제 해석이 돼. 바닥장이 되었다는 게 뭐야? 맨 마지막으로 제출했다며. 천지축이랑 같은 말이야, 반대말이야? 반대말이겠지. 이 새끼 붙겠어, 떨어지겠어. 그래서 사실 요 마지막 부분의 문맥을 확인하는 거는 100% 각주 뜻에 의존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긍부정 판단이 안 되면 보기에서 도움을 얻거나 각주에서 도움을 얻으라고 하잖아. 근데 각주가요 아주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대놓고 각주 뜻 안에 정답이 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평가원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2018년에 시행된 수능에서 오발탄이라고 시나리오 나왔었는데 이 시나리오의 각주뜻 준거에서 대놓고 정답이 나왔고 그 문제 오답률이 50%가 넘었습니다. 비문학도 있어요. 2017년에 시행된 11월 수능 기술 지문 중에 부호화 지문이라고 있거든. 거기서 평균 정보량을 계산하는 공식을 각주에서 줬어. 근데 그거 수식화 안 해놓으면 문제 안 풀려요. 근데 그거 수식화 해놓으면 문제가 엄청 쉽게 풀어져요. 이거 하나. 괜찮? 그리고 작년 교육청 중에 10월 교육청의 고전시 여기에서 문제 푸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 보기에서 어떤 정보를 줘놓고 그게 각주 뜻이랑 연관이 되어서 아 문제를 이것 때문에 냈구나 라는 게 보이는 포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진짜 대표적인 것만 이런 것들이고 세세하게 찾으면은 셀 수도 없이 많아. 각주에서 힌트를 주는 경우는 그러니까 무조건 아 출제하는 사람이 시험지에 이 뜻을 괜히 주지 않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꼼꼼히 보세요. 됐습니까? 그럼 얘 맥락이 해석이 되지. 이제 넘어가서 문제를 볼까요? 28번의 4번 선지. 야 너 천지축 받쳤어? 빨리 제출했어? 라고 묻는 이유는 왜야? 선비가 답을 빨리 제출하기를 바라는 거죠. 맞는 말. 정답은 자동으로 몇 번? 5번. 대방주를 바삐 빚는 이유가 뭐예요? 천지축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거는 바닥장이 되게 답지를 제출했다는 것을 알았으면 안 빚었겠죠. 괜찮? 요렇게 동그라미 세모 판단 가지고 제껴 써도 되고 사실 얘는 요것도 틀리죠. 얘 지금 확인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아직 대답을 못 들었어. 술 빚었어? 안 빚었어? 안 빚었어. 가정법이야. 너 뭐뭐 했으면 답이 빚고 이거잖아. 이것도 사실관계가 다른 거예요. 그죠? 줄로 뭘로 제꼈어도 상관은 없다. 넘어가서 뭐 남죠? 보기? 보기 문제는 안 어려웠어. 27, 28번을 다 풀었죠. 27번에 3번 선지를 다시 보면은 이제 과거를 먼저 보고 답지를 빨리 제출하는 게 중요해서 그랬구나 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일찍 들어가려고 사립문 앞에 붙어있고 그랬던 거구나 라는 게 이제서야 이해가 되죠. 괜찮나요? 가작품 가지고 고생했을 문제는 27, 28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넘어가서 수필을 볼 겁니다. 수필. 봐봐라. 나 작품에 걸려있는 보기가 몇 개야? 2개야. 그런데 30번이랑 31번이랑 보기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조금 상반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느꼈어? 느꼈으면 나랑 뇌가 똑같다는 건데? 굉장히. 30번은요. 문제를 내기 위한 보기의 느낌이죠. 31번은 전반적인 줄거리를 요약해주는 보기죠. 뭐가 더 중요해 보여? 31번. 그래서 나는 일단 31번을 기준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들어갈 거야.
31번의 보기를 봤더니 얘도 진정한 알을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작품이래. 그런데 중요한 의미를 놓치고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지역적인 태도나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현학적인 태도로 학문에 임하는 사람들을 뭐 할 거래? 비판할 거래. 근데 물어보자 얘들아. 현학적인 태도랑 지역적인 태도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는 것도 싫고 지역적인 내용에 집착하는 것도 싫어. 그럼 얘는 지금 싫어하는 유형이 두 가지야. 이거 문제 읽으면 안 돼. 그치? 봅시다. 시작하자마자 봤더니 나는 일단 여기서 속도를 확 냈어. 왜? 타작에서 시간 오래 걸렸고요. 독서 만만하지 않았고요. 문학도 만만하지 않았어요. 소설이 다 시간을 길게 잡아먹었어. 어디선가 시간을 세이브해야 돼. 그래서 소피를 봤더니 내가 보기의 줄거리를 이미 어느 정도 알았잖아. 그럼 얘 대충 읽어도 될 것 같거든? 근데 첫 번째 문단을 보니 공자는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깨달아 아는 성인이면서 오히려 노자에게 예를 물었고 냄새가 난다. 나 누가 좋아? 공자가 좋아. 공자가 긍정적인 인물인 것 같아. 근데 뒤에 다 뭐해? 뭐뭐 했고, 뭐뭐 했으며, 뭐뭐 했다, 뭐뭐 했고, 뭐뭐 하니, 뭐와 같았다. 역접이 있어, 없어? 없어. 싹 다 나열이야. 그럼 뒤에도 무슨 얘기야? 됐어? 이렇게 읽는 거야. 이렇게 시간 줄이는 거야. 다음 문단을 봤더니 지금 사람들은 서사를 약간만 섭렵하면은 곧 함부로 잘난 체 한대. 이거 뭐야? 현학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뒤에 뭐예요? 뭐뭐 하고 뭐뭐 하고 고고고고 나 이러한 무리들이 세상에 가득하다. 다 뭐겠어? 그럼 여기도 읽어 안 읽어? 아니에요. 여기서 시간 확 줄어져. 그런데 하이라이트가 개 많아. 그 다음 문단부터 하이라이트가 개 많아. 그럼 심지어 얘는 뭐 하겠다는 거야? 문제를 내겠다. 그치? 그래서 읽었어. 봤더니 운구군옥이라는 걸 보니 촉방에 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뭐야? 나무를 잘 기어오르는 물고기. 그치? 근데 맹자는 이것을 알지 못했다. 또 어떤 애는 예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발이 4개여서 얘는 뭘 할 줄 안대? 나무 위를 오를 줄 아는 물고기. 또 점어라는 애도 있는데 얘도 물고기인데 뭘 올라? 나무에 올라. 그러면서 얘네가 누구를 까? 맹자를 까. 뭐 때문에 까는 거야? 야, 물고기도 나무를 오를 수 있어 라는 내용으로 맹자를 까. 그럼 맹자가 무슨 말을 했다는 거야? 물고기는 나무를 오를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했나 보죠. 그쵸? 그래서 읽어보니까 이 필자 입장에서는 얘네가 맹자를 까는 것들이 지들이 마치 똑똑하여 밝혀낸 것처럼 말하는 게 어떻다? 가소롭다. 그럼 필자는 누가 싫어? 요런 얘기 한 애들이 싫어. 누구 편을 들어? 맹자 편을 들어. 그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뒤에 예시를 들고 있죠. 설령 나무에 오르는 물고기가 있다 한들 걔네가 뭐야? 나버, 예어, 점어 이런 애들이 있다고 한들 걔네가 뭐야? 특이한 물고기에 불과해. 야, 보기의 내용이 뭐였지? 현학적 태도 비판하는 거랑 지역적인 거 비판하는 거. 이게 뭐야? 지역적인 거. 그럼 얘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비판하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 어찌 이것 때문에 연목부어라는 거를 결코 할 수 없는 일에 비유하지 못한단 말인가? 여기가 좀 어렵죠? 하나하나씩 풀어서 생각합시다. 연목부어 뜻을 알아 몰라? 난 사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하지만 너희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사자성어 세대가 아니잖아. 너네가. 연목부어를 모른다는 가정하에 갈게요. 연목부어를 결코 할 수 없는 일에 비유하지 못하겠냐? 이거죠. 그럼 비유할 수 있다는 거지. 연목부어를 이런 말로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게 이퀄 뭐야? 이거의 뜻 아니야? 연목구어의 뜻이 뭐야?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근데 앞에서 무슨 예시를 들었지? 나무에 물고기가 올라가는 거. 그게 뭐겠니? 할 수 없는 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그랬더니 이 쪼다 새끼들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지역적인 데 집착하는 애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야, 나무에 올라가는 물고기 있어. 이지랄 한다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필자가 빡쳐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건 특이한 케이스라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뒤에 있는 얘기가 이제 어렵지 않겠지. 뭐라고 하냐면 물고기가 물에 살고 나무에 살지 못하는 것은
상리야, 보편적인 생각이야. 나무에 오르는 물고기는 그게 뭐야? 위에서 얘기했던 지역적인 예시들, 걔네가 뭐야? 무리 중에 간혹 있는 경우야. 이게 뭐겠어? 지역적인 거. 세모. 그럼 상리는 뭐가 돼? 반대니까 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이게 보편적인 거, 연목부어. 그리고 그거에 예외가 되는 케이스, 지역적인 거. 이게 31번의 보기 틀에 맞춰서 있는 거죠. 그래서 맹자가 이런 예외적인 물고기를 알았다 하더라도 그 비유가 잘못된 게 아니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가지 예시를 더 들고 있죠. 뭐라고? 옛날에 화서와 빙잠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화서와 빙잠이 뭐야? 불에 사는 쥐, 얼음에 사는 누에라는 거죠. 근데 쥐는 불에서 살지 못하고 누에는 얼음에서 기를 수 없어. 그러니까 얘네는 전설의 동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연목구어의 예시와 비슷한 사례를 하나 더 들고 끝나는 거예요. 괜찮아요? 요거 가지고 넘어가서 문제를 보면 31번의 3번 선지. 화서와 빙잠을 알고 있는 사람이 쥐는 불에서 살지 못하고 누에는 얼음에서 기를 수 없다라는 말을 비판하는 것은 진정한 알을 추구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대. 얘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앞에서 뭐라 그랬죠? 상리랑 간혹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이렇게 나누지 않았어? 그치? 화서와 빙잠은 뭐예요? 간혹 있는 경우. 너네 이거 왜 헷갈리는지 알아? 제시문에서는 화서와 빙잠이 아니라 화서와 빙잠의 이야기라고 했거든? 그럼 그건 뭐냐면 쥐는 불에 살지 못하고 누에는 얼음에 살지 못한다는 연목부어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이야기라는 말이 붙으면. 근데 이야기라는 말이 빠지고 그냥 화서와 빙잠이라고 하면 뭐가 되냐면 불에 사는 쥐, 얼음에 사는 누에. 뭐랑 똑같아? 나버, 점어, 예어처럼 예외적인 애들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럼 얘네가 뭐야? 예외적인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야. 그지? 이런 사람들이 쥐는 불에서 살지 못하고 누에는 얼음에서 기를 수 없다. 이거 뭐야? 상리 아니야? 동그라미 키워드 아니야? 세모가 동그라미를 비판하는 거는 멍청한 거죠. 근데 뭐해? 진정한 알을 추구하는.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인 거야? 3번인 거야. 됐어요? 내려가서 4번 보면 깔끔하죠. 무리 중에 간혹 있는 경우 세모였지. 상리가 뭐야? 동그라미. 세모를 근거로 하여 동그라미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착한 애들, 나쁜 애들. 나쁜 애들, 멍청한 애들.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그래서 사실 3번 선지랑 4번 선지랑 요구하는 게 똑같아. 긍부정 판단. 근데 화서와 빙잠에다가 따옴표를 쳐놓냐, 화서와 빙잠의 이야기라는 거에다 따옴표를 쳐놓냐, 이것도 문맥이 벌써 살짝 달라요. 괜찮아? 어쨌거나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였고, 문제가 얘다. 30번. 얘가 오히려 방해가 됐을 수 있다. 왜? 30번 보기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일반화의 오류. 그게 뭐냐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이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검은 백조라는 말을 써왔어. 그런데 뭐가 발견이 된 거야? 검은 백조를 실제로 발견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어? 모든 백조는 희다라는 명제가 깨지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실제 발생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을 가지고 일반화하는 오류의 문제를 보여주는 예시래. 그럼 봐봐라. 얘는 지금 구조가 어때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예외가 생긴 거야? 검은 백조가 존재해. 그래서 의미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 존재하는 애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뭘 비판하는 거야? 얘를 비판하는 거야? 얘를 비판하는 거야? 어? 얘를 비판하는 거죠. 왜? 예외가 있는데 성급한 일반화를 하면 어떡하냐고 비판하는 거야. 30번이. 그치? 그치? 요 얘기를 제시문에 있었던 예시에 겹쳐 놓으면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였어? 연목부 아니야? 근데 얘의
뭐였어? 낙어, 점어, 예어 이거 아니었어? 또 예시가 뭐 있었지? 화서와 빙자의 이야기에서 쥐는 불에 살지 못하고 누에는 얼음에 살지 못한다 그랬는데 화서와 빙장이라는 게 실제로 있으면 요 원칙이 깨지는 거잖아. 그치? 근데 30번 보기에 따르면 얘네가 다 뭐예요? 성급한 일반화죠. 근데 31번 보기에서는 뭐라 그래? 얘네가 지역적인 예시라고 하잖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러고 있잖아. 그래서 30번이랑 31번의 보기를 같이 읽고 문제를 풀면은 굉장히 상반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구간을 읽으면서 다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요거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 근데 거기서 꼬이는 거야. 뭐를 기준으로 봐야 될지. 이해돼? 그럴 때는 30번 문제가 문제를 위한 보기잖아. 얘를 그냥 마지막에 푸세요. 그러고 나면은 얘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 사실관계를 묻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정보는 31번 해석하면서 다 얘기했었어요. 그냥 너네가 어려웠을 이유를 짚어준 거야. 마지막 진짜 빠르게 한 대씩 하나 보고 끝내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간단해. 32번부터 34번까지 중에 34번 문제에 3, 4, 5번 그리고 34번 문제에 4, 5번 나에 걸려있는 것만 보겠습니다. 오케이? 나 작품이 어려웠기 때문에 뭐부터 봐야 되지? 보기. 내가 보기를 안 넣었네. 보기에서 뭐에 주목할 거래요? 공원에서 화자가 분수를 보고 있대. 분수가 주인공이래. 그치? 근데 나 작품 읽으니까 해석이 잘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도 안 되던데? 그런데 선생님이 시 읽을 때 뭐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사실관계. 독서처럼 풀자. 얘기했었지. 주관의 객관화. 계속 얘기하죠. 시가 문제 나오는 부분이라 그래서 먼저 봤더니 분수가 지금 이 시의 중심 제재잖아. 거기에서 정보를 줬잖아. 분수는 홀로의 분수로 허공에 사직을 내다 걸지만 사직이 뭔지 몰라. 내가 아는 사직은 사직구장밖에 없어요. 부산에 있는 롯데 자이언츠 홈구장을 얘기하는 거야. 난 롯데 팬이 아니지만 어쨌거나 분수가 뭐야? 밑에서 위로 물을 뿜는 거잖아. 그러니까 물이 허공에 뭐라 해야 돼? 뿜어져 나오는 거를 얘기하는 거겠지. 어쨌거나 지금 사직을 내다 거는 거의 주체가 누구예요? 분수. 얘가 주어지. 그 정도는 해석이 되잖아. 넘어가서 씹을까? 허공에 사직을 건다라고 표현한 것에서 공중으로 물줄기를 뿜어내는 누구? 분수. 주체 물어보는 거죠. 당연히 맞는 말. 내려가서 일렁이는 빗살에 파둔 둥글게 말한 물줄기 사이로 끓여넣는 무지개 샘이 물이 꿈꾸는 또 다른 물일까? 야, 시에 드러난 주인공이 누구밖에 없어? 분수. 걔는 뭘 뿜어? 물. 그럼 이 물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겠어? 분수. 넘어가서 33번에 4번 무지개색을 물이 꿈꾸는 또 다른 삶으로 표현한 것에서 꿈을 꾸는 애가 누구라고? 분수. 물이 꿈꾼다니까 내가 물이겠냐고. 분수겠지. 됐어요?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많이 골랐어? 50%가 틀렸는데 50% 중에 30%가 4번을 골라서 틀려요. 분수밖에 나오는 데가 없는데. 넘어가. 나는 제 분수도 모르면서 라임 쥐겼다. 나는 제 분수도 모르면서 평일 오후 내내 분수 대역 시멘트 계단에 주저앉아서 공원의 분수가 어떻게 주점을 펼치는가 눈앞에 호사 끝없이 걷어들이는 저 분수대의 도로 뭐 해놨어? 각주. 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각주를 주목해서 보라니까 뜻이 뭐래요? 아무런 보람이 없는 수고. 성적 오르는데 아무짝에 도움이 안 되는 공부. 좋아 싫어? 싫어. 도로가 뭐야? 세모야. 부정적인 뉘앙스라니까? 그치? 넘어가. 햇빛 속으로 내다 말리는 건 할 일 없는 시간일까? 막막한 쳇바퀴 살림. 저도 지겨운지 척추 허물어뜨린 분수 하나. 너네가 눈치 못 챘을까봐 계속 냄새를 풍기죠. 무슨 냄새? 부정의 냄새. 분수가 시무룩해. 내가 시무룩한지 분수가 시무룩한 건지 상징적인 의미는 모르겠지만 분수가 기분이 안 좋아. 이 정도. 넘어가서 34번에 4번 선지. 분수대의 도로를 평일 오후 내내 바라
바라보는 자신을 푼수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분수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사실 푼수 이러는 게 분수를 보고 하는 말인지 나 스스로에 대한 얘기인지 몰라요. 약간 중의적이야. 근데 뒤에 뭐래? 분수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를 긍정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지금 분수 어때? 세모야. 일치야, 불일치야? 불일치야.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되는 거야? 4번. 5번에서 또 뭐 물어봐요? 쳇바퀴 같은 살림, 척추를 허물어뜨린 분수 다 모였어. 그래서 5번 선지가 맞는 말. 뭐 물어본다? 근부정 판단. 근부정 판단의 근거가 어디 있었다? 각주. 그리고 어휘 자체 뜻. 지루하다, 막막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치? 넘어가서 마지막 뭐만 남아요?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이제 이거 하고 나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시켜가지고 피해 게임 4시간짜리 OTT 보면서 쉴 거예요. 보세요. 신문지로 신났어. 신문지로 얼굴 가리고 건너편 벤치 위에 길게 널브러진다. 누가? 화자야, 분수야? 여기부터 중의적이지 않아? 아니 난 솔직히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 그럼 얘 문제에서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그게 중요한 게 아닐 거야. 지금 벤치 위에 길게 널브러져 있는 거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가 풋잠에 섞는 건 옷의 꿈결일까? 이러고 있어. 물어보자. 지금 화자가 뭘 바라보고 있죠? 분수를 바라보고 있죠. 지금 등장한 건 두 사람밖에 없어. 나와 분수야. 그럼 봐봐. 화자가 그라고 3인칭으로 지칭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분수밖에 없어. 이게 누구야? 분수야. 그럼 지금 풋잠을 자는 건 누구야? 분수야. 분수야. 됐어? 우리 친구 이름 같아. 넘어가서 마지막 33번의 5번 선지를 보니까 저녁 햇살이 비치는 벤치 위에 널브러져 풋잠을 자는 것에서 화자가 동경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난대요. 근데 나머지는 싹 다 모르겠지만 지금 풋잠을 자는 게 누구야? 분수야. 주체가 분수야. 근데 얘 좋아 보였어? 나빠 보였어? 나빠 보였잖아. 34번에서 부정으로 처리를 했잖아. 그럼 얘가 동경한다라는 말이랑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리지.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되는 거야? 5번이야. 그러면 33번이랑 34번이랑 다른 게 있어 없어? 없어. 둘 다 뭐 물어봐? 긍부정 판단. 누구에 대한? 분수의 현재 상황에 대한. 근데 그거 캐치가 다 시험지 안에서 판단이 가능하죠. 배경 지식 없이. 됐습니까? 어때요? 막상 까놓고 보니까 시험이 손도 못 댈 시험이었어? 아니지? 않아? 그치? 시간만 조금 넉넉했으면 분명히 다 맞출 수도 있는 시험이었어요. 못 풀만한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시간을 줄이는 게 아마도 화작에서 40번, 42번 때문에 발목 잡혀서 못 넘어가거나 너희랑 선생님이랑 시간 격차가 가장 큰 거는 독서일 겁니다. 독서에서 기술 지문이랑 경제 지문에 내가 생략하는 부분이 엄청 많았지. 근데 너네는 아마 그거 다 읽었을걸? 그치? 근데 왜 덜어내야 되는지 알겠어? 수업에서 선생님이 PPT에 하이라이트 쳐놓는 지점이 뭐가 다른지 알겠어? 시각화를 해놔야 되는 지점만 이해하면 된다고 하는 게 왜 그런 건지 알겠어?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할 거고 오늘 과제가요. 기다려. 과제가 있어.